오늘도 최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박완규 국민캠프 상황실장,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로 인해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도 여러 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내뱉었던 말들이 파면과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비 때마다 전했던 말을 먼저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예,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 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구속 이후 앞으로의 박 전 대통령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3가지 혐의를 놓고 지금처럼 줄곧 부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뒤집고 다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지 어떤 것을 할지가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정미경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이 나올까요? 지금까지의 변호사들과 또 같이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부인하는 지금의 그 기조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 불리하게 될 겁니다. 양형도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박지만 회장이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부터 이제 옥바라지를 내가 하겠다. 그 의미 안에 만약에 그 변호사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다면 일단 박지만 회장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구속된 이후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이제는 피의자 박근혜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라면 우리가 보아온 거에 의하면 대통령 정치인 박근혜를 변호해 온 변호인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제는 법적인 논쟁을 진짜 해야 되는 피의자 박근혜를 변호해 줄 그런 법적인 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변호사 말고 새로운 변호사가 온다면 네. 새로운 모습,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희도 비슷하게 물론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각하게 되는 게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신 게 헌재 재판 결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편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박지만 회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만 좀 궁금한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나중에 이렇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거의 동생분들과는 이렇게 격리가 돼 있었고 거의 소외돼 있는 이제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뭐 박근영 씨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게 변호인 선임까지 전폭적인 이 지지를 좀 해줄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지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워낙 뭐 13가지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또 변호인을 이렇게 선임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전략을 짜는데 어떤 시간적인 부족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마 좀 고심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까지 취했던 태도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뭐 전 국민이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박완규 국민캠프 상원실장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 전략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그 참혹한 결과를 과연 변호 전략을 바꾼다고 해서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그동안 있었던 손범규 변호사를 비롯한 유영하 변호사가 핵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지근거리에 이제 변호 전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대한 여론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상황까지 초래했던 부분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교체는 시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 최종적인 결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무수히 많은 변호인단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만나갖고 변호 전략을 교류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가 했었어야 되고 결국은 지근거리에서 그러니까 법조인이기 이전에 정치적 참모의 역할을 했던 두 분이 있는 건데 이런 두 분 입장에서는 세간 있는 여론을 그대로 전달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단 하나 피해야 될 게 있다면 뇌물죄에 대한 누명,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명이라면 누명을 벗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3가지 혐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작용될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 뇌물죄를 벗기 위한 형사재판의 법리적 다툼의 과정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변호 전략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완규 실장님,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전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든 국정농단 세력과 연결시켜서 저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번지수도 잘못 잡았고 명백한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대통령제 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거론됐던 사면권의 오남용을 투명하게 그리고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사면권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취지고, 두 번째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네. 오히려 지금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사면 논의로 오히려 초점을 흐리는 것이 전 이 시국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보면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참 그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가 사람을 질겁하게 하고 정 떨어지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예. 저희도 이번에 당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배재정 전 의원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문재인 후보 측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온 국민이 오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심상정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후보까지도 다 나서서 뭐 이재명 시장, 뭐 안희정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신 건데 그 부분을 특정 후보의 것만 떼와서 특정 후보가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철수 대표께서 뭐 당장 사면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있다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이제 막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면을 논의한다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법 앞에 평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안철수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님들이 마찬가지 같은데요. 아마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오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도 충분히 또 서로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짧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설명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인에게 물으면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기자의 질문에 사면권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따라서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 국민이 요구하면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요게 말씀하신 팩트의 전부이기 때문에 네. 요 맥락에서 이해하면 저는 합리적인 의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미영 전 의원께서는 또 법조계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네. 원론적인 얘기 한 거예요, 사실. 음.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뭐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후보들이 지금 언론에서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물으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아직 그 얘기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특별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오남용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라든가 또 하나는 특별 사면 자체를 아예 없애겠습니다. 뭐 이 몇 가지 대답 중에 그냥 안철수 후보는 한 가지 그냥 대답하신 걸로 그냥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네. 형이 확정이 되고 난 상황 이후에 이제 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뭐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얘기 자체가 오가는 게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헌재에서 파면당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의 뒷자락으로 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면 이후 60일 조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를 딛고 일어선 미래를 향한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거판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은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소의 시점까지 고려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치권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뭔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하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많은 국민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를 좀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좀 진지한 논쟁들이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바람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이런 사면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과 관련된 영향력이 좀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특정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뭐 정치 쪽에서 활용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뭐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말 동의를 하게 되는 게요. 지금 이미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 그리는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님들께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좀 할애하시고 국민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밟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예. 박 실장님,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보수의 표를 또 의식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또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를 보수 혹은 국정농단 세력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저희의 이제 진심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분들의 전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저희는 정말 정권 교체의 적임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적임자로서 저희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정미영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보수의 세력 자체가 없을 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탄핵 전에요. 네. 그 생각했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의 상황을 예측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국면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이 판에 선거와 관련돼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사실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탄핵,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온 국민들께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국민들을 질리게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뭐 구속 수사가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냐, 끼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의 양자 구도를 과연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지부진한 이 보수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는데 그다음에 투표장에 안 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투표장으로 나가게끔 하면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그 보수의 결집을 이뤄낼 수 있다면 이 선거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앞서서 이제 미래를 네. 보는 선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영향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는 미래에 대한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3.1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일각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의 대안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대안정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 야당으로서 오랫동안 역사를 가져왔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것도 맞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번 5월 9일의 조기 대선에 뭔가에 활용될 수 있는 테마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거와 다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안희정 지사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율의 메시지를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루가 돼 있을지도 모르게 되는 일부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겠다는 대연정에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뭔가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탈락이 좀 확실시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또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은 네.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한쪽 편에다가 모든 힘을 다 전권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하게 분배해 주려고 하는 힘의 그 권력에 대한 분배권에 대한 행사를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정치권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순서를 윤곽을 드러낸 선거 지형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분과 함께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갈 텐데 먼저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의 대진표가 얼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 인천 지역 6번째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문 전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후보의 반응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뭐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네, 배 전 의원과 박완규 실장께는 좀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정미경 의원과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양자 대결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또 여론조사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잘하면요. 네. 안철수 후보가 엄청 잘하면, 국민의당이 잘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 보수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기는 어려워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친박 청산이 되지 않았는데 국정농단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 이거를 그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지지 세력이 그거를 용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바른정당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는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번에는 그 극단적인 양극단적인 세력을 좀 배제하고 그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가 힘을 합치자라는 사실 국민의 열망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여태까지 그 받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일단 연합하기에는 쉽습니다. 왜냐?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호남,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에서 우리가 먹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순전히 국민의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그 지지율은 2%, 3%밖에 안 되지만 바른정당이 그걸 보고 투표장에 안 나가시는 보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게 감동적이고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느낀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이 돼서,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합리적 중도의 바람이 불어서 투표장에 나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단 바른정당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은 그냥 내버려 두면 국민들이 알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지율을 걷어가실 거예요. 왜냐? 지금도 보면 10%를 못 넘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요. 근데 앞으로는 그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정민경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당이 좀 더 잘하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과 힘을 합치면 양자구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는 고정돼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좀 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수치라든지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수치로서의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이 세력에 대한 흐름은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접은 사람들이 표를 어딘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움직일 수 있는 보따리 공간이 결국 국민의당이라는 공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지사를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중간 지역의 국민의당,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정당과의 3자 대결이 될 거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터라, 이게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양자 대결을 흐르기에는 이 논리를 좀 깰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 단순하게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표 1대1 구도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지금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네. 사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위해서 후보를 접어줄 하등의 이유나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앞서 이제 4월 5일 정도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뭔가 있는 제3지대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단순하게 문재인 전 대표가 싫어서 보이는 반문연대라고 하는 이런 구도 속의 연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뭔가의 포석을 설정하고 그 공간 속에서의 연대의 가치들을 좀 열어두고, 네. 각자의 정당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되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우뚝 서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1대 뭔가의 구도의 선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지종 전 의원께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1등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공격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뭐 좀 전에 이제 지지율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 다 합치면 한 55% 정도의 지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2위와 3위의 지지율을 다 문재인 대표가 갖고 간다면 54%가 되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가지 못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을 하다 보니 거의 지금 몇 대 1의 구도에서 예, 말씀을 나누고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요. 이게 정치에서 상당히 어떤 공학적인 시도라든가 아니면 프레임의 이런 이제 공격들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대세론을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공격을 받으시게 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인 것 같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여기에 국민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아까 뭐 수혜라는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일정 정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그런 수혜를 입으신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준비되지 않은 정당과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그러면 그런 수혜를 그냥 주셨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대선 구도를 얘기하면서 뭐 양자 구도 뭐 아니면 뭐 삼자 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는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국민들께서는 예전과 달리 정말 면밀한 눈으로 후보들 개개인을 다 보고 계시고요.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고 계시고요. 반문연대라는 것을 이름을 바꿔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것 그대로 속아 넘어가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번에 제대로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누가 더 가장 가까운 후보인가를 냉철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했던 얘기가 양자 대결 처음부터 얘기해 오셨는데 이제 다 들어맞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네.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저희가 잠깐 복기해 보면 그때도 51대 48이었습니다. 네. 후보가 2명이었는데요. 국민의 뜻을 어떻게 보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 많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강제로 최선이 아니라 차선, 어쩌면 차악을 서로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제 서로 치열하게 자기의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안철수 대표는 이번 대선은 본인과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일 것이다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에 의해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세력은 일단 적어도 정권 교체에 자격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약 80% 정도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으면 그 80%의 국민들이 과연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가를 가지고 적어도 경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과 안철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국은 탄핵, 구속 이 과정까지를 다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네. 이제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권 교체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가? 어떤 정권 교체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정권 교체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것인가? 이런데 이제 국민이 눈을 돌리게 되면서부터 저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감사하게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연대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인을 반대하기엔 연대하지 않겠다. 탄핵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하지 않겠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연대하지 않겠다.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연대의 자강은 전당대회나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이미 당원도와 국민이 다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를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누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느냐라는 건데 과거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하면서 그 표를 다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표를 다 흡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저희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2012년을 저도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비된 후보가 있었고 저희는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가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사실상 후보 결정이 너무 늦었고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말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 많은 반성과 뭐 좌절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때 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단일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늦게까지 쓰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진짜 아픈 자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치르는 경선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안철수 문재인의 단일화와 똑같이 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 당의 그 지지자분들 그리고 저희 당원들께서는 아름다운 경선이 마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모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일화 논의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후보 단일화의 논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12년에 이미 겪었던 것의 어떤 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것이고 네. 이제 저희가 아마도 내일 정도면은 이제 후보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4월 8일이지만 지금으로 보아서는 내일 정도면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정말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청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강론은 이야기는 하지만 자강론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의 얘기하는 홍준표 전 지사와 아니면 유승민 현재 이제 후보 간의 연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부분은. 그 범보수 단일화를 얘기하는 분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지사예요. 네. 왜냐하면 바른정당하고 여기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냥 국정농단 세력, 친박당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살려면, 그걸 막아내려면 바른정당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합해서 그 다음에 단일화 논쟁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은 이 단일화 논쟁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박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또 전략으로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바른정당은 그걸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탄생된 건 사실은 그 친박의 그 무책임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근데 더더군다나 사람을 질리게 하면서 당을 떠나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전제 조건을 홍준표 지사하고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돼요. 친박 청산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또다시 진박을 살려내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박영규 수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양자 대결이 되려면 범보수 후보들 간의 단일화 부분도 없잖아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위한 연대는 없다라고 특히 어떻게 보면 탄핵에 이유를 준 세력과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친박 세력이 없어진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아니면 바른정당의 후보들 간의 연대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뭐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정권 교체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지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하셔서 이번 대선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캠프에 계신 네. 이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지점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이 실장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딱 하면은 일단은 대통령이 될 기회는 사라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겸손해야 돼.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게 말로만 나오는 겸손이 아니고요.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겸손인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여태까지 통합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통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질리게 만드냐, 이 대화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이거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겸손해야 되고 지금 이 국면부터는 진짜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아니, 저희 예. 국민의당에서는 정 의원님을 좀 모셔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전략을 지금 많이 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예. 뭐 현실적인 예. 지점을 좀 짚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잘못 자유한국당을 통한 이제 뭐 보수 정당과의 연정 문제가 거론되는 순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여지까지 경쟁 관계를 통해서 쌓아놨던 호남의 표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저의 자신감은 저는 호남에서의 표심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호남에서 거의 90%가 가까울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는 그와는 좀 판이하게 다른 정도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과정의 구도 속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께서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줬는데 왜 많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고 난 뒤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표가 흘러가지 않고 안희정 지사에게 표가 흘러갔는지를 바라볼 지점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희정 지사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안희정 지사가 국민들이 향해서 외쳤던 대연정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하건 간에 어쨌거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덜하는 부분인데 다만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형태로서 또 다른 5년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나름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폭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대가 아닌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오로지 우리끼리만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 특정 진영의 표심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확장성의 덫에 갇히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 지점에서는 본인이 점하고 있는 중도에서 보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확장성의 개정,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점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서 과거 안희정 지사가 가졌던 표심까지 중도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후보가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제 남은 한 50여일 기간 동안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양동 작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37일 남았습니다. 집토끼를 먼저 잡고 네. 산토끼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집토끼는 믿고 산토끼를 좀 먼저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산토끼를 먼저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집토끼의 세력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 전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표 역시도 호남이란 집토끼를 가지고 있는 같은 집토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면 둘 다 이제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는데 누구는 제대로 된 걸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동원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배 전 대표님께서 호남이 이제 그럼 문 전 대표를 용서한 겁니까?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만 호남의 민심은 저희가 왜 호남 하게 되냐면요. 뭐 저도 사실 영남 출신입니다만은 그 호남이 그야말로 민주화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호남 민심을 이렇게 많이 좀 접촉을 해보면 정말 민주화 의식과 정치에 대한 의식이 아주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호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워낙 강하시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뭐 지금은 사실 전국 어느 곳이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만 호남 또한 그런 데서 이제 결코 뒤처지지 않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호남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다른 당에 대해서 뭐 그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었는데 네. 뭐 60%가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제 일단은 그래도 호남에서 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당의 좋은 후보님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 안희정 지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희정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또 충남 도지사를 하시면서 쌓아왔던 그동안의 그런 경험도 있으신 거고 이재명 시장은 또 진보 쪽의 확장성을 가지고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삼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호남에서 60%를 얻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특정 후보가 60%를 얻은 것과는 조금 비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박 실장님, 호남의 지지 때문에 국민의당이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60%도 넘는 것이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쌍두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사실 호남의 그 경선 열기에 저희 당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 그러니까 친문 패권에 반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을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이번 경선에 약 9만여 명의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어느 정당도 그렇게 많은 국민이 현장 투표로 참여해서 그렇게 국민 경선을 해주신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 신생 정당이고 그것을 선관위에 위탁하지도 않은 채 저희 당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이 정말 대박이 터졌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뜨거운 열기가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모여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호남 우리 분들이 이제 행복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호남인들은 당내 예선 후보만 선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90% 이상의 정말 몰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를 판단해서 정말 그 안에서도 저희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는 호남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말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5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죠.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그날 가봐야 되는 것이 되겠지만 정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저도 정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스스로 떼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당적을 이탈하면 네. 바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뗀 거예요.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그랬을까? 정말 되게 놀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인해서 친박 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떼야 할 사람들인데.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김종인 지금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 저분은 진짜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양극단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이제는 그 중도, 보수인데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적어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대화도 좀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사람을 질리게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보자는 김종인 전 대표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본인이 나와야 됩니다. 무소속이든 뭐든 하여튼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후보가 된 다음에 그 작업을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그 단일화든 무엇이든 그것이 통합정부, 통합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온몸을 불사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 순교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통합의 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가는 선거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여타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연합과 연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건정 역사상 사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새로운 선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각 정당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제도와 시스템 방향이 있는 거겠지만 이걸 하나의 공동정부로서 엮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짜임새 있게 설계된 청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각각의 정당이 모여서 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면 각자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조율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각 정당과 국민들이 김종인 전 대표 당신이 훌륭하니 와서 이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기 대선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기기는 서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스스로서 당적을 버리고 후보로서 출마한 뒤에 뭐 김종인 전 대표도 모를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모여서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내야 되겠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김종인 전 대표가 많은 국민으로서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한 역사의 중간의 흐름 속에서 보수정당이면 보수정당 또 진보정당의 모든 보수와 혁신을 아우르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형태로서의 공동정부의 윤곽을 그려내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보긴 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아주 1등 공신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라는 얘기가 듣고 있다가 결별을 좀 하시고 다시 문재인 대표 전 대표 함께 하다가 결별을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대선 출마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네. 과연 그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조금 회의가 좀 드는 게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의도의 셈법과 국민의 셈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사실 이제 좀 특정한 뭐 정당인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제 나름의 네임 밸류를 가지고 어떤 이합 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언론이 또 상당히 보도를 하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좀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국민의 어떤 민심으로 가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과연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동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이 이전까지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역동성도 있고 향후에도 우리가 이제 뭐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뭐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어떤 선거를 바라볼 때 정해진 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미경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계속해서 양극단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정농단을 한 친박 세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과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양극단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 놓고 보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수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반론 얘기 드릴까요?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기억나실 거예요. 청와대 참모 중에 한 분이 행정부를 향해서 배를 째드릴까요?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 온 국민을 기함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이 한 여러 가지 행태들, 그것도 완전히 국민들을 질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양극단, 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너무나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양극단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뭐 아니 특정한 사례가 저는 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있었어요. 특정한 뭐 예. 그것도 벌써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가 벌써 몇 해 전인데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을 또 말씀하시면서 양극단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친노와 예. 이제 친문 세력에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이번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진짜 만들고 싶다면 민주당은 이번에 안희정 지사 측에서 박영선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사람을 질리게 한 문재인 지금 후보에 대한 불린다는 말씀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네.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예.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적으로 감동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저희가 라고 내부적으로 충원을 해드리는 예, 거예요.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 당내 화합과 뭐 대선 승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관점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 실장님, 네. 이게도 아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잠깐 얘기가 이제 양극단으로 빠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거였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최근 또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괜찮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저 안철수 대표를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진정성만큼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촌성 승리의 거의 뭐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계속 어쨌든 경제민주화라거나 다른 당의 노선을 가지고 꾸준히 반대하시고 이견을 내시다가 급기야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비례대표 의원을 사퇴하시고 새로운 길을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진정성만큼은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번 과연 대선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각 당이 자신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연정 협치는 이제 그렇게 국정 운영을 실제로 하게 될 때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1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당내 치열한 경선이 치러지면 안에서 이미 불거졌을 만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본선에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아들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여러 차례 본인이 많은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보면 검증을 별로 받은 게 없고 또 변명하시고 또 잦은 말 바꾸기 해서 제대로 된 검증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2006년 고용정보원에 특혜 취업을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단순한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의혹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용정보원의 원장이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동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때마침 고용정보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특혜 취업의 상당성이 의심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취업했다.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2명 지원해서 2명 취업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5급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하는데 그건 5급 공무원이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5급 직원으로 취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측면에서 허위 사실이다. 선관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께서 시원하게 이 진실을 좀 밝혀주시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전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명백한 의혹 제기의 이유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사실 제기를 하셔야 되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뭐 어느 것이 팩트인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참여정부 때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들었더니 2009년과 2010년 엄청난 고통들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거의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하 직원들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괴로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누구십니까? 비서실장 하시고 민정수석 하셨던 분인데요. 이 사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10년도 더 된 일인데 더욱이 2010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10년 동안 그럼 과연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에 모든 것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부산에서는 뭐 야구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좀 그 상대의 어떤 태클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로 뭐 이렇게 이제 외마디를 외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진짜 정치 공세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박원순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또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의혹을 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좀 말씀들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네, 저희가 뭐 증거가 검찰도 아닌데 증거가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감사가 3번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이슈를 다룬 감사는 2007년 참여정부가 여전히 힘을 발휘할 때 그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에 제대로 감사가 진행됐느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러한 저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는 것. 저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저 충분히 해명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게 오히려 저 1등 후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냥 두지를 않았겠죠. 예, 그동안 10년 동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하시고 정 전 의원과 김 교수님께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0며칠 남은 이 시기에 좀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주의해서 봐야 될 변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문재인 안철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구도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이 팽팽한 51대 49, 이 싸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예. 그게 이 마지막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마찬가지로 시간이 워낙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초반이면 모든 후보가 각 당의 후보가 다 정해지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이에요. 현재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나름대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과연 당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정말로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우리끼리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합의 메시지를 통해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가 좀 기대되는 관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나머지 진영에서 정말 어느 정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한 그림을 가지고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방점을 둘 수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연대가 국민에 의한 연대만 가능할 뿐 이게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없다라고 했던 이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건 대다수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다만 정말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연대를 또 만들어내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동일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러한 경쟁들을 통해서 과거와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번 5월 9일 대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